지켜낼 수 있을까요? 박사님이 목격한 초거대 UFO 수험 방법,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세요? 아니 뭐 천문 주역시간 뭐 세상 맞출 게 뭐 있어. 지금 다 컴퓨터가 맞춰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컴퓨터로 하잖아. 주역을 맞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컴퓨터를 다 하는데 오히려 주역으로 하면 더 안 좋지. 이런 게 있네요. 저거 사우론 빌딩. 이 안에 있는 거? 이거 엄청 비싸다던데. 금액은 모르겠고. 관리비 500만 원이라고 이게? 대단하다. 어마어마하구나. 그냥 구경만 해야겠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거 뭐 맞출 필요도 없어요. 이미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수 속에서 인류 기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들 하는 것들 보면은 4차 산업이 우주로 나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났을 때 저거 기술만 완성되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목격한 초대형 UFO는요 소환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저 우연히 본 거예요. 그냥. 네. 내가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네. 그래서 한번 또 가서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정확하게 촬영기를 카메라를 가지고. 그런 거 들이대면 안 나타나는 거 아닌가? 글쎄 말이야. 근데 진짜 너무 아쉽거든. 그거 그거 진짜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진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UFO인데. 그렇게 순식간에 움직인다는 것은 중력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시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어쨌든 진짜 신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거대한 물체가 이게 사라질 때 이렇게 갑자기 탁 빛이 나면서 90도로 팍 올라가는데 이렇게 퍽 소리가 났거든. 퍽 소리. 그 정도의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확 올라가던데 너무나도 빨라가지고 와. 그러니까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데 거의 한 1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 이게 쫙 올라간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거야. 소리도 거의 안 나면서. 그래갖고 내가 야, 근데 이거 좀 보고는 싶은데 참 다시 볼 수도 없고. 안 잡혀간 게 다행인 줄 알아. 실험 안 당한 게. 대륙 삼국 부정은 하늘을 속이는지. 박사님, 삼국 통일 이전 삼국시대 왕들은 모두 대륙에 있었는데 무동도 대륙에 있지 않았을까요? 신라의 진덕여왕 석상이 당태종묘 근처에서 발견됐고, 당나라에서는 선덕여왕을 신라 낙랑군왕이라고 했는데 모택동이 파괴한 건가? 신라 낙랑군왕이 맞죠. 낙랑군하고 신라가 겹치니까. 그래서 그 당태종묘 근처에서 진덕여왕 석상이 발견됐다고? 굉장히 의미 깊네. 네. 어쨌든 신라가 대륙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발견되는 것도 이상할 게 없고, 더구나 당나라랑 신라는 지배계급이 같잖아. 여기 있네 기사. 에이, 컴퓨터가 말 안 들어. 2006년도 기사예요. 오래됐어요. 신라 진덕여왕 석상 조각 당태종 무덤 주변에서 출토해서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니까 그러네. 천문관측 기록도 다 나오고 하는 이유가 다 이거랑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소호금천시가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 보면은 그 중국 시안이잖아요. 진나라의 수도. 물론 당나라 수도기도 하지만 거기도 보면 뭐가 나와요. 그게 거기에 대당고 김씨 부인묘에 뭐가 나와. 그게 신라의 경주 김씨 여자가 거기로 시집가서 살았다는 거야. 그 자기네들의 그 경주 김씨 그 사람들이 원래는 저쪽 신장 위구르 자치주 쪽 감숙성에 살다가 시안 땅으로 이사를 왔고, 거기에 살다가 다시 또 이제 국경을 요동을 넘어서 신라 지금의 경상도 쪽으로 갔다. 이런 게 묘문에 다 써있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네. 그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나당관계 내용의 새로운 검토라는 논문을 통해 82년과 2002년 이것도 시안이네. 네, 2002년에서 2003년 시안 근교인 산시성 리취엔 현 동북쪽의 당태종 이세민의 소름 주위에서 신라군 덕 등의 명문이 새겨진 진덕여왕 석상 좌대와 그의 것으로 보이는 석상 머리와 하반신 부분 조각들이 발굴됐다고 소개했다. 매우 의미 깊은 거죠. 네.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니까. 대륙에 있었어. 모태통이 파견인가? 홍위군들이 했습니다. 홍위군들. 홍위병들이 다 부숴요. 중국의 고대 역사를 다 부숴버리고 리셋해서 지금 저렇게 거짓 역사를 만드는 거야.
중국의 공자학원. 중국이 공자학원을 만들기 전에 모태종 때 뭐예요? 공자 사당을 갖다가 쳐들어가서 공자 사당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뭐 책들 전부 다 불태웠어요. 다 불태워버려요. 그 문화유적, 그 어마어마한 비싼 문화유적지를 무식한 것들. 거기 있던 뭐 석상이 됐던 뭐 다 때려 부숴. 그리고 거기에 그 공자의 후손 있었는데 걔를 데려다가 놓고 뒤지게 다구리를 두들겨 패. 네. 그리고 거기 그 공자 그 후손 무덤이 있거든요. 선산이지. 네. 그 선산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 뼈다귀를 꺼내가지고 전부 다 매질을 하고 다 잘라버려요. 그래갖고 버린다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그 공자의 후손이 뒤지게 얻어맞고서 대만으로 망명한다고. 도망친다고. 대만으로. 대만으로. 지금도 대만에 살아요. 네. 대만에 사는데 나중에 중국 공산당 애들이 대만 타이완 대학이랑 우리나라 성균관대학에서 유교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갖고 가서 공자학원이라고 만들잖아. 네. 그래서 공자학원 그 개업식 할 때에 그 공자 후손을 불러요. 와서 축사 연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걔가 그래. 조까 이 새끼야 그래. 니들이 공자를 알아? 그러면 니들이 여태까지 다 파괴하고 자기 조상 무덤 다 파헤쳐서 없애버리고 자기들 그렇게 두들겨 맞고 박해서 여기 쫓겨왔는데 이제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를 펼치기 위해서 공자를 이용해. 그리고 거절한다고. 안 가버려요. 지금도 공자 후손이 그래서 대만에 살아요. 자, 오늘 질문이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확인해봐도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방송이 없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는 방송이 없었던 겁니다. 방송이 안 뜬다 라고 질문을 주셔서 본인들만 안 뜨는 거 아닙니다. 다 못 봤어요. 왜냐? 방송을 안 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거 목금토일 한 것은 오늘 밤부터 올릴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2개, 잘하면 3개를 내일까지 올리고 내일 일정 마치고 나서 뭐 보다 보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두 개는. 네. 자, 그리고 뭐지? 우리 이거 해야지. 뭐 이제 2주 남았어요. 바트리 캐레이 배달결에 비공개 강연이 있습니다. 10월 17일에 하고 있고요. 매월 그 마지막 주 일요일에 하던 것을 이제 시간을 좀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10월 17일 일요일 낮 3시에 비대면 온라인 강연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계좌 CTNN 김정민 공자강으로 입금을 하신 후에 티르한테 문자나 아니면 카톡, 왓츠앱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거 이용해서 연락 주시면 되세요. The radio mode. 이번에는 Music play mode. 건데 저기를 육지전을 하면서 독일 때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큐슈만 점령해서 상륙지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은 배를 타고서 혼슈, 도쿄로 진격하는 저러한 작전이었어요. 물론 군인들이 말을 안 들었어. 군인들이. 왜 말을 안 들었느냐?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당시 미국이 독일이 패전한 이후에 일본을 공격해서 항복을 시키기 위해서 쳐들어갈 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는 이렇게 3개였어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는 했습니다. 필리핀도 점령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동경을 점령하려면 갈 수 있는 루트가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요게 이오지마입니다. 이오지마라는 거 검색하면 그 영화가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일본 열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이오지마라는 섬을 점령하는 2차 세계대전 영화가 있어요. 그 미국 보면은 그게 미국 깃발 이렇게 막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게 이오지마 전투예요. 이오지마 전투에서 그 고지를 정복한 다음에 미군이 저 성조기를 세운 그건데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들을 때는 저거 성조기 세웠던 군인을 다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군이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미군들이 쫙 올라오면은 탁 튀어나서 죽이고 또 동굴로 숨어서 게릴라 전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여튼 이오지마를 점령하는데 미군이 엄청 고생을 했답니다. 요게 활주로입니다. 저기 활주로를 왜 만들었느냐? 이오지마에서 동경이나 일본 본토죠. 큐슈, 시코쿠, 뭐 혼슈 이런데 여기를 폭격하기 위해서
이오지마를 점령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에서 저 섬을 사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 저 섬을 빼앗기면은 일본 본토 동경이 폭격당할 수 있어요. 물론 항공모함을 갖고 와서 폭격해도 되지만 항공모함으로 폭격을 하려면요 항공모함 선단이 와야 되잖아. 근데 선단이 와도 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급유를 어디서 할 거야? 왔다가 본토로 돌아가나? 물론 하와이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오지마를 점령하고 거기다 비행장을 깔아놓고 병창기지를 건설해 놓은 다음에 폭격기를 보내야 계속 공격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가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유일한 본토 전쟁, 본토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일본이 지배했던 실질적으로 그 영토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오키나와 이거 조그만데 오키나와 확정 여기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루트는 하와이. 근데 좀 하와이 멀어요. 어쨌든 이따 쳐요. 하와이, 그 다음에 이오지마, 그 다음에 오키나와 세 군데였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은 이오지마에서 만약에예요. 본토로 상륙을 한다. 그러면은 1115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멀어. 더구나 태평양이에요. 여기가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1100km를 상륙전을 타고 간다? 와, 이건 죽음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바리언트가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가 615km예요. 한 절반 정도? 이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왜 불사항전을 했는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독일하고 달라요. 독일은 육지, 내륙 전투였기 때문에 일단 상륙을 하고 나면은 군수물자를 원활히 조달하면서 막 물량 공세로 나가면 되는데 일본 태평양 전쟁은 섬, 바다, 해전 위주였기 때문에 이 군수 보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 자, 그 일본이 왜 항복을 했느냐? 소련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항복한 겁니다. 소련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가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소련군이 쳐들어서 만주를 점령하고 조선을 점령하고 대마도까지 점령한다면 물론 부산도 상관없어요. 부산에서 와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대마도까지 점령한다면 대마도에서 후쿠오카까지의 거리가 대략 113km예요. 엄청 가깝죠. 소련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일본은 항복한 거예요. 핵폭탄을 맞았다고 일본이 항복한 게 아닙니다. 일본은 핵을 쏴도요. 싸울 의사가 있었어요. 항복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일본이 결국 무릎을 꿇었느냐? 소련 참전 때문에 그래. 왜냐? 그 당시에 소련군은요. 연합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하고 미국은 같은 편이었어요. 독일과 일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같은 편이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어. 하지만 일단 같은 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남쪽 바다로부터 쳐들어오고 소련군이 육지를 통해서 내려온 다음에 소련군의 공군이 아니면 소련군이 미군에게 조선을 점령한 다음에 예를 들어 부산 같은 데다가 비행장을 건설해 놓고서 비행장을 조차해 준다면은 오키나와에서 부산으로 미군이 이동한 다음에 부산에서 일본 쪽을 쳐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이거 모르셨어요?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이런 이야기. 일본 쪽 자료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일본은 핵 맞았다고 항복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 얼마나 지독했는데. 자, 이게 얼마큼 가까우냐? 자, 보세요. 오키나와에서 후쿠오카, 일본 일단 본토라고 할게요. 일본 4개의 섬을 우리가 보통 본토라고 하니까 가장 가까이 가는 후쿠오카를 가는 게 한 113km 정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거 그 당시 지도인데 노르망디에 상륙할 때 그 거리가 140km입니다. 113이었나? 113.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가까워요. 그 당시 연합국이 독일 점령하기 위해서 상륙했던 거리보다 대마도에서 상륙하는 게 가까워요. 이랬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이건 이제 게임 끝났네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항복했을 때 일본이 소련군에게 계속 상호 불가침 조약을 계속 이행하자고 여러 번 요청합니다. 왜냐? 옛날 때 소련이랑 일본은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어요. 그리고 소련도 당시에 유럽 전선이 불안했기 때문에 독일이 쳐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이렇게 쳐들어오면 소련도 짬뽕이 되잖아. 양쪽에서 쳐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다. 야, 일본 우리랑 싸우지 말자. 그리고 당시에 연해주에 뭐가 있어요? 솔직히 일본 군대가 소련을 쳐들어가잖아요. 무주공산입니다. 일본군이 거의 바이칼 호수 있는 데 있죠. 일본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이르크츠크 여기까지. 일본 여기까지 진출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일본의 영토가 러시아 땅의 절반을 가져가는 거라고. 그게 가능해요. 왜? 여기 군대가 없대요. 여기서 블라디보스톡만 치면은 러시아 땅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도 상호 불가침적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무너지고 나니까 스탈린이 군대를 조용히 시베리아로 보내죠. 일본에서 계속 협상하자는데 스탈린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스 노를 안 해. 그러므로 군대를 조용히 보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소련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대마도 혹은 부산을 점령하고서 일본 본토를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밑에 세 개는 일본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 왜 일본이 버틸 수 있다고 계산을 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핵폭탄을 맞으면서까지 왜 일본이 버티려고 싸우려고 했었느냐? 뭐 일선에는 그래요. 일본이 핵무기가 미국이 더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했다는데 아니에요. 일본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미군 내부의 정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대다수의 미군들이 태평양 전쟁에 참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아니 전쟁 끝났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운폴 프로젝트 일본 본토 침략 작전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군대가 죽느냐? 약 40만 명이 죽을 걸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미군이. 여러분 40만 명 죽으면서 일본이랑 싸울 수 있겠어? 40만 명 죽으면요 큐슈 점령해요. 문제 안 돼. 상륙은 할 수 있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얼마 죽었다? 7만 명 죽었다고 했나? 많이 죽었잖아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갖고도 말이 많았다고. 이런 개 같은 작전. 뭐 전쟁은 결과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좋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갖고도 말이 많았다고. 이런 미친 전쟁이 어디였냐? 너무 많은 군대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원래 상륙 작전이 힘들어요. 그만큼. 근데 도보 해역은 저쪽 조그만 바다고 이쪽은 태평양이야. 바다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대한 바다고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힘들어요. 일본 그 당시에 가미카제하고 그 다음 잠수함 가미카제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다고. 일본도 어떠한 전략으로 가냐면 물론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전투함도 공격하지만 상륙함 있죠. 상륙함 폭격에 많이 중점을 뒀었어요. 왜? 여러분 상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군대 상륙 작전을 할 때는 모든 걸 다 갖고 갑니다. 완전 군장이에요. 완전 군장하면 20km입니다. 여러분 20km 군장 메고 있는 군인이 태평양 바다에서 상륙장에서 배가 구멍이 나서 가라앉았다 쳐봐요. 걔가 과연 물에 빠지면 살아남을까? 대부분 죽을걸? 물론 이거 다 벗으면 되겠지만은 상당수의 군인들이 빠져 죽을 거야. 그리고 어차피 물에 안 빠졌다 하더라도 육지까지 헤엄쳐 와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육지까지 헤엄쳐 나오는 놈들 살려고 총이고 뭐고 다 버렸기 때문에 비무장으로 나온 놈들 아니야. 그 비무장으로 헤엄쳐 오는 놈들 쏴주는 거 얼마나 아쉬워. 뭐 전투함들 미국 애들이 한포 생각하는 거 에라 때려라 이거 때려라. 우리는 가미카제로 해서 뭐 태블할까 반자냐고 그냥 상륙함에 갖다 박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항공모함 같은 거 있잖아요. 관제탑을 때려박지 않는 이상 가미카제 비행기가 아무리 항공모함에 떨어져도 항공모함 침몰 안 합니다. 가라앉지 않아요. 활주로만 훼손시킬 뿐이지 항공모함 자체를 침몰시키긴 진짜 어렵다고. 근데 상륙정은 어때요? 상륙정 크지 않잖아. 상륙정에 가미카제 비행기 한 대가 꽝 꼬라박으면 어떻게 될까? 다 죽는 거지. 근데 가미카제 비행기가 상륙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전투함이라든가 항공모함 두 지역을 동시에 공격할 때 그 전투함이라든가 이런 데는 누구를 엄호해 줄까요? 상륙함을 지킬까요? 항공모함을 지킬까요? 항공모함 지키지. 왜? 항공모함이 가라앉아 버리면 상륙함에 있는 군인들은 다 바다에 둥둥 떠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테니까. 항공모함 자체가 건재해야 뭐 병참도 보내고 한 퍼센트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어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무지장 많은 숫자의 미군들이 상륙하다가 전멸당하는 겁니다. 네. 즉 일본 입장에서 뭐였냐? 최대한 전쟁에 이길 수는 없더라도 미군을 막대한 희생을 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미군을. 여러분 40만 명 죽으면 미국 전쟁 못합니다. 미군 병력이 몇 명인데 그리고 그 대통령이 과연 재선을 할 수 있을까?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반전운동이 일어나고. 일본이 노렸던 게 그거예요. 만약에 kyushu를 점령당한다.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사항전으로 미군을 최대한 많은 숫자를 죽여서 휴전 협정을 맺겠다 했어요. 그 일본이 점령한 영토의 적어도 70%는 자기 땅으로 보존할 수가 있다고. 항복도 안 하면서 휴전이지 휴전. 일본은 이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든 계획이 뭐였느냐?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핵폭탄. 뭐 일설에는 독일의 핵무기를 가져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어느 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미국이 그래서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몰랐어요. 왜? 이건 부서가 따르고 비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포츠담 회담 이런 거 할 때에는 알았던 것 같더라고. 왜? 저기 미국 쪽에서 서로한테 자랑질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작전했기 때문에 당시에 일단 미국의 군인들은 핵폭탄이라는 거 없이 일본을 어떻게 제거할까를 생각했습니다. 핵폭탄인 건 전체 처음 난 거예요. 전 세계 최초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참모들은 핵무기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설령 저런 무기가 존재할까라는 것도 몰랐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일본도 알고 미국도 알고 일본 보토 침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미군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본도 많은 이 미군을 죽이면서 여론전에서 미국 내 여론전에서 반전 여론을 이끄는 것을 전략적으로 삼고 있었고 미국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력한 피해를 줘야만 된다 했어요. 미국 입장은 일본을 완전히 팔다리 그냥 모가지까지 다 잘라서 그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상륙 작전을 하자는 게 당시에 미국의 계획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창과 방패로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때 일본이 만들었던 작전이 바로 이 결호 작전입니다. 객고 작전. 미군이 점령해서 들어왔을 때 일본은 결호 작전을 가요. 근데 이게 머리가 좋았던 게 메가더가 저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호주로부터 와서 저거 정말 뛰어난 작전이었어요. 왜냐? 그 메가더가 싸운 거는 태평양 전쟁에서 섬에서 싸운 겁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일본 전쟁은 전부 섬에서 싸운 전쟁이에요. 근데 왜 메가더가 저렇게 전쟁을 했느냐? 보급로를 끊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실 일본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것도 보급로 문제랑 관련이 있었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이유가 뭐였어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거였다 했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이미 자국이 점령한 식민지를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맨날 구태타 일어나니까 그거 점령한 즉 제압하느라 미국은 아직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서부는 아직 개발이 좀 흐지부지 아직 좀 완벽하진 않았고 따라서 미국이 이쪽으로 와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 자체도 좀 어물성설이고 애매한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만 힘의 공백지인 동북아시아로 와서 청나라 귀샤되게 때리고 조선 귀샤되게 때리고 일본 귀샤되게 때리면서 동북아시아를 일방적으로 독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조선과 일본에다가 근대화라는 제안을 했다 했잖아요. 물론 우리는 실패했고 일본은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작전을 했는데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 때에 가면은 소련하고 화친조약을 맺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많이 서양하고 사이가 나빠지게 된다고. 왜? 소련하고 싸우라고 일본을 지어내줬더니 일본이 소련이랑 싸우는 전쟁을 중지하고 잡아먹기 쉬운 청나라를 점령하려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물론 시대적으로 약간 순서가 좀 어긋나는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전체 흐름 안전 얘기하는 거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이 그렇게 갔다고. 그랬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자기네들이 지원한 취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기는 자기네들이 먹고 싶었던 지역인데 일본이 점령해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이가 틀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정말 거의 전량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자원을 다 수입했습니다. 구리, 철광, 석유,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특히 석유 같은 경우는 일본이 쓰는 소비량이 거의 80%였어요. 그 80%에 해당하는 그 원유 수입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왜? 일본 망하라고.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해서 달러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냥 죽으라고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미국한테 엄청 사정을 해요.
제발 살려줘라. 왜 갑자기 우리 카스아 때부터 미야 때문에 그 사이가 좋았었는데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왜 우리 이렇게 괴롭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미국이 그랬던 이유는 뭐다?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게 되면은 미국이 그리고 영국이 자체 영향권이 줄어들까봐 일본이 패권 국가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방해 공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끊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이 자원이 끊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사진 보여주세요.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던 원유 수입이 끊기니까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공격합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그 당시에 석유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면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점령해서 저 지역에서 원유를 수급하면 됐다고. 원유를 수급해서 싸우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과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결국 그게 일본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삼국 동맹으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패전의 길을 간 거죠. 근데 물론 일본도 알았지만은 나름대로 이러한 시나리오 계산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휴전협정을 맺으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메가더는 정확히 그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중간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필리핀을 점령함으로써 인도네시아로부터 일본으로 원유가 들어오는 루트를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호 작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상륙하기 위해서 다운포 작전이 있었다면은 일본은 그거를 막기 위한 결호 작전이 있었어요. 자, 그 위치는 두 군데입니다. 이거는 뭐 딴 데 없어. 여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스마 반도, 그 다음에 아리아케 이 두 군데입니다. 이 지역으로 상륙할 거를 일본이 예상해서 이 지역에 대한 방어 작전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일본 제국이 왜 소련에게 불가침 조약을 얘기했느냐?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 관동군을 빼옵니다.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병력을 빼와요. 만주를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야. 소련만 불가침 조약을 맺어준다면 전 군대를 큐슈에 집결시켜서 일본군을 미군을 거의 그러니까 하여튼 10만 명도 좋고 그 보고서보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최소 10만, 최대 40만까지 죽여버리면 미국은 더 이상 전진을 못한다예요. 그게 작전이었어요. 정규군 155, 민병대 280만. 근데 여기 민병대는 대부분 조총, 임진왜란에 됐었던 조총, 죽창, 활로 무장한 군대. 저런 것까지, 그러니까 민간인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기 아랍 테러리스트처럼 부녀자들이나 애들한테 폭탄을 줘서 가미카제, 폭탄 테러 공격도 하게끔 하고 이런 온갖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약 2,500만 명을 준비시켜요. 2,500만 명. 아니 2,500만 명이 미군 40만 죽이는 건 가능하잖아. 완전히 그냥 인내 전투를 밀고 나가니까.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패배했다고 좀 봐요. 패배한 이유는 뭐냐? 전쟁 자체는 문제가 안 돼. 전쟁은 이라크군을 그냥 일방적으로 쏠어 죽였어요. 하지만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가 골치 아팠다고. 점령지의 주민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거든. 큐슈가 점령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원주민들 살잖아. 근데 원주민들이 갑자기 멀쩡히 잘 다니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죽창을 날린다던가 활을 쏴. 그리고 애기들이 가서 폭탄을 갖고 터트려서 자살 공격을 해. 이러면 미군이 작살 나는 거거든. 이게 제일 무서운 전쟁이에요. 베트남 때 미국이 이것 때문에 고전했잖아요. 일본이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요 밑에 뭐 해군이 됐던 공군이 됐던, 공군 보세요. 가미카제 1만 대입니다. 응? 여러분 미국 애들이 상륙전을 만들어서 상륙할 때 상륙정의 숫자가 설마 1만 되겠어요? 1만 척은 아니겠지. 근데 일본은 가미카제 1만 대 비행기, 농업용, 상업용, 군용 다 싹을 다 끌어모아요. 폭탄 하나 주고 갖다 받게끔. 이거에다 잠수함까지 있었습니다. 저기 잠수함 있죠? 뭐 카이로급 잠수함, 뭐 유인어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런 것까지. 저거 뭐예요? 저거 가미카제야, 가미카제. 물속으로 가미카제. 그러니 미국이 진짜 많이 죽죠. 저거 준비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여기다 쏟아서 붓습니다. 왜? 어차피 큐슈 아니면 상륙할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련만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되는데 안 맺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데 경호작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기본계획. 대본령은 대본령이라는 이름 나왔습니다. 대본령이 뭐냐면 2차 대전 때 일본 제국을 그 좌지우지 움직였던 참모사령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종교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국 본토 침략에 대해서 이게 막기 위해서 했던 저런 전투작전이다. 이렇게 쭉 나와요. 또 한 가지. 7, 8, 9월은 태풍이 붑니다. 일본군은
과거 몽골 제국군이 가미카제, 즉 태풍에 의해서 상륙군대들이 전멸당했던 그 사례를 이번 전쟁에도 적용시키려고 했어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일기예보 보세요. 태풍이 어디서부터 오죠? 필리핀서부터 온다고. 필리핀에 뭐가 있었죠? 메가더 장군의 합참 사령본부가 거기 있었잖아요. 필리핀, 오키나와, 큐슈예요. 그게 태풍의 진로야. 지금도 그죠? 지금도 태풍의 진로는 필리핀, 오키나와, 큐슈예요. 7, 8, 9월은 태풍이 부는 계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총력전의 준비를 다 하고서 버티기만 한다면 설령 큐슈를 미군이 점령한다 하더라도 마치 몽골군이 그랬던 것처럼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면 인해 전술로 밀어붙여서 큐슈에 상륙했던 미군조차 전멸시켜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게 작전이었어. 이런 게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군의 작전은 틀리지 않았어요. 버틸만 했어. 소련군만 아니었으면. 궁성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려고 할 때 이 항복을 반대했던 일본 군부 세력들이 일본 천황의 항복 그 라디오 성명 있잖아요. 이걸 발표하지 못하게 하려던 사건이에요. 물론 실패로 돌아갔어요. 했지만 일본 군부 세력들이 마지막까지 저렇게 필사항전을 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미 소련군이 남침한다고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부 세력들이 하려 했던 이유는 뭐다? 빨리 미국하고 확신장을 맺으려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일본 군부 세력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본의 그 만주의 관동군들이 최대한 지연작전으로 소련군이 부산을 점령하게 남하하는 것까지 막으면서 천천히 싸우면서 천천히 싸우면서 러시아군도 막 밀고 내려오면 보급이 끊기거든. 시베리아를 건너갔잖아요. 보급로가 길어진다고. 그러면 보급로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민병대 동원해가지고 만주에서 끊어버리면 러시아군도 제거할 수 있어요. 보급 끊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많은 사상자를 일으켜서 휴전전을 맺고 이렇게 하면 일본도 어느 정도 승산은 있다고 봤어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50대 50은 아닐까요? 본 거예요. 왜? 일본은 전쟁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최대한 피해를 줘가지고 전쟁을 스스로 연합국이 포기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이긴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전을 펼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고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 천황 입장에서는 했던 이유가 죽으면 안 되잖아 자기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일본 천황이 다른 군부 세력들하고는 다르게 좀 결기가 약했던 것 같아요. 항복선언을 해요. 항복선언을 하는 바람에 일본이 결국 무장해제해서 항복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연합국이 갖고 있던 작전이 이거예요. 이거. 일본도 4등분 분할이 될 수 있었다고. 이러한 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항복을 하고 나서 남북한을 쪼개버립니다. 일본 본토가 4등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을 분할해버려요. 즉 만주는 소련이 그리고 만주와 북한까지 소련이 그리고 남한서부터 그 밑에 일대를 연합국이 이렇게. 그리고 당시에 이미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도요. 소련하고 그 미국은요 이미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은 이미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음모론에서는 독일의 히틀러를 미국이 키웠거든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미국이 독일을 키웠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림자 세력들이. 그런데 그 키웠던 원래 취지가 소련을 침략하라고 키웠다는 설이 있어요. 네, 저도 그 설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미국하고 소련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도 연합국 중에 그 미국, 프랑스, 영국과 소련 늘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웠다고. 근데 이미 독일은 사라졌고 일본 하나 남았잖아요. 마지막 전쟁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천황을 폐위하지 않고 전범으로 죽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은 협상을 할 의지가 있었던 일본의 정치인들과 미국이 모종의 협상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일본 본토는 건드리지 않는다. 일본 본토는 놔두고 다른 지역을 분할하는 쪽으로. 소련의 세력 팽창을 막아야만 했기 때문에 일본 본토를 분할하게 되면은 이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홋카이도 그 다음에 저기 동북 지방이 저기서부터 태평양으로 확 뚫려버린다고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 하코다테는 항구가 있다고. 일본의
이게 4대 항구 중에 하나가 꽤 큽니다. 여기 하코타테 여기 있어요. 이미 일본이 만들어놨어. 아오모리 쪽에서 항구가 있죠. 연결되게끔. 여기를 러시아가 점령하면은 여기는 부동항이에요. 블라디보스톡도 부동항이에요. 그 여기를 통해서 바로 하와이에 있는 미군을 압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이거를 미국이 원할까? 일본 애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일본 애들이 미국하고 싸울 정도였기 때문에 일본 애들 머리가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협상을 한 거예요. 처음에 미국은 강경하게 나와요. 여기도 이제 보입니다만 이건 제가 나도 이거 책도 있는데 제가 이것도 소개할게요. 일본이 두 번 다시 부활할 수 없도록 미국이 점령기에 행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요거 명확히 얘기하기 전에 일본이 그 당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일본이 많은 걸 양보해요. 오케이, 우리 항복할게. 전제조건, 일본 천황을 죽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너희가 이게 어떤 조건도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보너스를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일본의 분할에 대한 부분. 야, 너희들 소련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분할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쟁에 패한 다음에 너희는 결국 소련하고 머리가 아플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분할하지 말고 다른 데를 분할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북한이 이때 쪼개진다고. 남북한의 분할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이 패배하면서 이 분할 문제에서 미국하고 소련의 냉전 이 시대에 서막이 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띵 먹은 거예요. 반띵. 왜냐? 일본 열도와 남한까지를 미국이 먹고 그 다음에 북한서부터 만주까지를 소련이 먹었으니까 그 외에 이 남쪽에 태평양에 있는 그 광활한 섬들 미국이 먹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해까지 따진다면은 미국이 더 많이 먹은 거지. 연합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쪽이 더 많이 먹은 거지. 소련은 대륙 쪽만 먹었어요. 근데 대륙 쪽만 먹었는데 어떻게 된다? 대륙만 먹어도 어떻게 된다? 역시 내륙으로 고립돼 버려요. 그러니까 바다 진출은 어려워. 바다 진출은 어려워요. 이러한 배경. 우리가 왜 분할이 됐을까? 좌파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미 제국주의에 의해서 어쩌고 소련도 참가했어, 이씨. 응? 소련도 여기 참가했다고. 미국만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소련이 여기 참가했었어. 미국하고 소련이 남북한을 나눠 먹게 한 거야. 근데 소련에 대해서는 욕을 안 하죠. 막스 베버, 그 다음에 레닌, 스탈린. 막 걔네들이 그거에서 맨날 친일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남한 쪽은 그래서 미국 쪽 서방 세력을 지지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득세한 겁니다. 왜? 미국이 남한까지는 왜? 미국이 일본 섬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남한이라는 교두보까지 확보한 거예요. 이거 미국의 외교적 승리지. 어떻게 보면 대륙 세력과 해안 세력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대륙 진출해서 교두보까지 가져가 버렸잖아요. 소련이 홋카이도를 점령했다면 그거는 소련의 승리겠지만 못 먹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서방 세계의 승리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뭘 양보를 했느냐? 결국 많은 걸 양보했죠. 근데 대신에 일본은 그래서 천황을 보호했고 일본 본토를 지켰기 때문에 패전 이후에 일본 국민이 4분 5열 되는 거는 막았어요. 오히려 그 4분 5열 되는 거는 우리가 그걸 당해버렸지. 우리가 남북으로 분리돼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여기 있는 원인에는 좌파들이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미제국주의뿐만이 아니라 소련도 개입되어 있었다. 이건 꼭 기억해라. 소련들도 개입되어 있었다.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25 죽였대요.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 하죠. 일제시대 때부터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네? 강제 이주.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그 고려인 강제 이주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강제 이주시키는 그 과정 속에 그거는 일도 아니고 당연히 했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지금의 고려인들이 러시아인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완전한 세뇌 교육까지 성공시켰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 그 역사가 미국하고는 잽도 안 되게 긴데 미국은 6.25 전쟁 때부터고 그것도 일부 되지도 않아. 소련군은 아예 대놓고 했다고. 저 증언도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고. 네, 그래서 여기 가관이에요.
친일파, 친일파, 친미파 이런 얘기가 나와. 친소파는 왜 얘기 안 해? 니들 여기에 보면 스탈린 찬양하대. 아니 그 내용과 관계 있는 사진을 붙이라고. 그 내용하고 관계없어. 박원순 죽이기는 불가능하다. 밑에 5.18 당시 광주. 전부 광주 사진만 붙어서 여기 보면 또 이재명 궤변과 문재인의 거짓말. 박원순도 문재인이랑 사이 안 좋았어요? 이 내용 중에 밑에 보면 이게 왜 나와? 이 사진이? 이제는 서도 군대의 시대이다. 그래놓고 이게 왜 나와? 어?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딱 보여? 좌파들 사고방식이지. 역사 왜곡 됐었고 어쨌든 미국이 양보를 많이 한 다음에 일본에다가 어떤 걸 요구하냐면 이런 걸 합니다. 3R, 3OD, 3S 정책입니다. 3R 미국에 대해서 복수할 마음을 갖지 말 것. 그리고 일본을 완전히 기존의 일본과 다른 국가로 개조를 시킵니다. 이 개조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기시노부스케 그러면서 일본의 전통적인 사무라이 사상이나 나데시코 이런 사상을 파기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심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부활. 일본이 다시는 일본적으로 부활할 수 없게끔 근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게 메가노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5년 동안. 그리고 중전적인 정책, 무장 해제, 군국주의 제거, 공업 생산력 파괴, 중심 세력 해체, 민주화 등등. 여러분 민주화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것도 시간 되면 할게요. 서방 세력 국가들이 상대방 국가를 멸망시킬 때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인권과 민주화입니다. 지금 중국들을 옆에 쓰는 게 인권과 민주화예요. 민주화가 나쁘냐? 아니요. 민주화는 좋은 거예요. 민주화는 좋은 건데 저 민주화를 어떻게 쓰냐의 문제지.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인권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인권을 지키는 건 중요한 건 맞아. 근데 이 인권을 어떻게 지키게 프로파간다 하냐는 정치적 문제거든. 그렇게 해서 일본의 그러한 강력하게 단결된 쇼군을 중심으로 뭉쳐있던 그런 일본의 그 단일 사회 있잖아요. 이거를 파기하는데 민주화를 써먹습니다. 3S 보조정책. 그게 뭐예요? 뭐 좌파들이 얘기하는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근데 이거 지금 문재인 정권도 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 다 문재인도 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 보도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이게 있었죠. 여기 보면은 미국에 대한 비판, 러시아에 대한 비판, 영국에 대한 비판, 조선인에 대한 비판, 중국에 대한 비판, 연합국에 대한 비판 등등을 하지 말 것.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미국의 덕택으로 위안부 문제를 여태까지 시간을 잘 끌어왔던 겁니다. 그냥 얘기했죠. 좌파들은 친미파들이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친미라는 거는 뭐 개파할 때 미국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위안부 정대협이 잘 했고 뭐 할머니 돈 삥땅 치고 하면서까지 지금까지 호의무식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미국의 보호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자꾸 이슈화시켜서 일본이란 나라를 도덕적으로 나쁜 나라, 국제적 위상을 오를 수 없게끔 억누르는데 써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좌파들이 반미 활동하는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야, 니들 미국 때문에 여태까지 먹고 살았어? 이런 거거든. 또 한 가지 또 보면은 여러 조약 중에 또 재밌는 게 요 오른쪽 요쪽 칸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번째 점령군 병사와 일본 여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점령군 병사와 일본 여성 간의 문제. 이게 뭐야? 이것도 금기사항이래. 어? 이게 뭘 것 같아요? 무지막지했죠. 네, 진짜 일본 불쌍한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우파는 그래서 반미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예요. 왜?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해한다. 일본의 우파들이 반미적 성향을 갖는 거 이해한다. 반미적 성향을 안 갖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간지 쓸데도 없는 인간으로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일본 보수주의자들 중에 적어도 70%는 반미주의자다. 왜? 일본은 저러한 시절을 겪었어요. 어? 점령군 병사 일본 여성 간의 문제는 뭐야 도대체? 일본은 저런 거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거 아세요? 일본이 점령당한 다음에 아마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될 거예요. 일본 일대 수상, 전후 일대 수상. 요시다 시게루 때 미군들을 위해서 위안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그 정도 했어. 우린 그런 적 없어요. 일본은 저렇게까지 했어. 지급할 때 작업한 일본의 인간보다 아닙니다. 일본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2차 세계대전이요, 일본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식민지 쟁탈전에서 일본이 졌기 때문에 나쁜 놈이 된 거지, 일본이 이겼다면 지금도 좋은 놈이에요. 어? 여러분 그때 당시를 정확히 알고 본다면 일본은 나쁜 놈 아니에요. 그냥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뿐이고 충돌해서 진 것뿐이에요. 뭐 그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할 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하도 민간인들을 건드리니까 위안부를 만든 거예요. 제발 거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 미국이 일본 진짜 무지막지하게 조져요. 내가 천황 살려줬잖아. 이런 거예요. 야, 천황 안 죽였잖아. 그러면 된다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이 진짜 일본을 무지막지하게 그냥 밟아버린다고요. 일본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일본의 수상은요, 미국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베 수상이 저렇게 오랫동안 수상이 가능한 것도 미국의 영향이에요. 일본의 수상이 실각하는 것도 미국의 영향이 무진장 커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 정도는 아니야.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야.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쟁이 발생하는데, 한국전쟁은 남침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야 돼요. 한국전쟁은 남침이에요. 여러 요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내부적으로 보면은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까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까지 소위 얘기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그래서 남로당 애들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남한에서 사회 교란을 일으키고 북한군이 쳐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남한을 점령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북한의 생각이었고, 그 당시에 중국은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느냐? 국민당군을 쫓아내갖고 대만으로 밀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국민당에 항복했던 수많은 군인들이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이거를 처리해야 됐어요. 일본이 그 예전에 원나라 군대가 쳐들어서 가미카제로 군대를 전멸시켰다고 했죠?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원나라가요, 일본을 점령한 게 아니라 점령할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이것도 역사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징기스칸 제국은 일본을 점령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왜? 섬나라기 때문에 저 지역을 점령했다가 저 지역의 영주가 반란이라도 일으키면은 점령하러 가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점령할 의사가 없고 뭘 하는데 써먹었느냐? 송나라가 항복하면서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송나라의 군인들, 육군, 그리고 고려가 항몽 결사 항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삼별초가 있었잖아. 그 삼별초의 잔당들, 고려가 갖고 있던 막강한 해군들, 이거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송나라의 육군과 고려의 해군을. 왜? 명나라의 수도인 대도, 북경은 고려의 개경과 송나라의 개봉과 가까웠잖아. 가까웠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군대가 약화될 필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고려의 배에다가 송나라 군대를 싣고 보너스로 몽골에서 말 안 듣는 애들 실어서 일본에 보낸 거예요. 그거? 그래서 고려에서 야, 태풍의 시기니까 군대를 보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보낸 이유가 일본을 점령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의 모택통도 장개석이의 국민당 군대가 항복해서 들어와 이게 이 포로로 있었는데, 이거 내뜨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거든.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야. 그래서 이 장개석의 군대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어. 근데 잘못 죽였다가 어떻게 돼? 얘들이 뭉쳐서 싸워버리잖아. 우리 항전을 해버리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국민당의 패잔병들이 그 대만으로만 간 게 아닙니다. 태국 쪽으로도 갔어요. 광시성, 그 중국 광시성 자치구 있죠? 이쪽으로 해서 넓게 포진해 있었다. 근데 거기에는 중국 공산당 힘이 미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까지 밀려났던 그 대만 국민당 군대가 세력을 집게 돼서 다시 쳐들어오게 되면 중국은 또 내전 상태에 빠진다고. 그 얘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 인민군들을 죄다 6.25 전쟁에 투입시켜버린다. 그 인민군 아니에요. 국민당 군입니다. 상당한 국민당 군대예요. 그래서 중국에 남아있던 장개석 군대의 장당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소련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얘네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얘네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전후 복구를 해야 될 시점이 있었어요. 돈이 필요했단 말이지. 미국에서 많이 좀 받은 것 같아.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있느냐?
남한하고 한국이 빠지게 돼요. 이게 결국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고민은 많았어. 중국도 고민이 있고 소련도 고민이 있고 북한도 고민이 있어. 근데 미국이 엣지스란을 저기 거버리니까 여기서 희망을 가져버리는 거. 혹시 하고 절대 그럴 리 없죠. 절대 그럴 리 없지. 미국이 한국을 남한까지를 일본 본토를 분할시키지 않고 남한까지를 먹었는데 남한을 포기한다고? 그럴 바에야 남한을 왜 먹었어? 애초부터 그냥 소련 줘버리지. 좋게 좋게 갈 거면 좋게 좋게 갈 거면 좋게 좋게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예요. 왜냐? 냉전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소련이라는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지 어쨌든 뭐 그런 게 아닌 또 다른 의미의 전체주의 국가인 소련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 즉 니 편 내 편이 갈라지는 진영 논리가 여기서 시작된다고요. 즉 냉전이 시작하기 직전이었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아군, 적군, 피하를 구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플러스 뭐가 있었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음포 작전. 다음포 작전 뭐라 했어요? 일본 본토 침공 작전. 일본 본토 침공을 하는 데 있어서 핵폭탄이라는 거는 몰랐으니까 핵폭탄의 요소를 배제하고 휴슈나 동경을 쳐들어갈 때 상륙하는 부대가 적어도 40만까지는 많게는 40만까지 전멸당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미군이 안 죽고 안전하게 상륙하게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몰랐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미국이 무지막지하게 만들었다고. 전투함, 순양함, 비행기, 폭탄, 탱크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는데 이게 소련이 참전을 하고 핵폭탄 2방을 맞으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몰랐던 핵폭탄 2방이 나가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네. 그래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무기가 남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무기에 대한 재고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 무기 팔아서 돈을 많이 번 나라고 2차 세계대전 때 무기 팔아서 오늘날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 이전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였어. 아르헨티나 좀 땅 좀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 정도였지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산업화를 하고 제조국가가 되고 엄청난 양의 돈을 번 부국이 됐는데 부국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약간 회계 처리를 잘못했네. 아이고 무기 너무 많이 만들고 이거 어떻게 돼.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엣지스란 라인이 그어지고 결국 공산 진영으로 인해서 하여금 남한을 침공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라고 봐요. 네. 미국도 무기 좀 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어. 여러 국가에.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결국 한국만 오지게 쥐어 터진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엣지스 라인을 한국 발전에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장개석 당시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갔었잖아요. 다시 본토 상륙 작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막아요. 이거 완전 절호의 찬스인데 그 당시에 중공군이 뭐 있어? 개뿔없지. 완전히 그냥 그 당나라 군대지. 그런데 그래서 총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4명당 총 한 정씩 주고 했더니 중공은 개뿔도 없었어요. 그 대만이 양자강 위협을 점령할 수 있다고 최소한. 근데 미국이 가로막습니다. 야 쳐들어가지 마 이렇게 돼요. 장개석이가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는데 못 움직이게 막는다고. 여러 개는 제가 얘기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자 여러분 예상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슈퍼파워 국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날 때 그 얘기했을 겁니다. 왜 미국은 중국이 장개석이 이기지 못하고 모택통이 이기게 놔뒀을까? 예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자유중국이 양자강만 점령해도 인구는 7억 가까이 돼요. 그 7억의 인구가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미국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경제성장을 한다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앞서는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중국이 공산권국가로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13억의 거지야. 지금처럼. 중국은 절대로 장개석이 통치가 아닌 모택통의 지배하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택통이가 통치한다고 중국이 얼마나 망가져
되는지 아시죠? 청나라가 아무리 병시 같은 나라였다 하지만 청나라 말기에도 샹하이는 어마어마한 경제와 유흥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중국 모택동이 점령하고 나서 모택동이가 1970년, 78년인가쯤에 죽잖아요. 그때까지 중국이 어땠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청나라 말기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완전 몰락한다고. 그리고 청나라가 망한 거는 그 열강들의 그 간섭 때문이었지, 청나라 자체가 정치가 무능했다고 해서 경제가 무능한 건 아니에요. 경제는 잘 들어갔어요. 마약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그 마약 아편 전쟁이. 청나라랑 영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에요. 청나라가 무역을 더 잘했다니까. 그래서 영국 애들이 마약 팔고 깽판 쳐버린 거 아니야. 그게 아편 전쟁 아니야. 청나라는 그때도 무기가 서양보다 약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어서 그랬지 경제력은 여전히 서양을 압도했다고. 근데 모택동의 중국은 완전히 거졌죠. 따라서 모택동이가 한국전쟁에 올인한다고 해서 장개석이가 중국으로 가는 거는 막아야 될 일이죠. 왜?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공산진영하고 민주진영이 히틀러랑 일본정이 무너진 다음에 한판 붙었기 때문에 적과 악을 딱 가로질러서 냉전이 시작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냉전 시작되면 무기를 엄청 팔아먹을 수 있어. 근데 왜 장개석이를 키워? 안 키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한국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런 부분이죠. 우리나라 좌파들이 왜 중국하고 친한가? 그 장개석이 아직 일본이 패망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장개석 군대가 그래도 중국 내에서는 좀 더 우월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장개석 정부가 김구 상해 임시정부에 돈을 줍니다. 돈을 줬는데 이걸 못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가려 했는데 못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좀 그냥 읽으세요. 읽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데 중간쯤에 그냥 조금 읽을게요. 중국 국민당 역시 국공내전이 심화되면서 베이징을 마오쩌둥에게 내주고 수세에 몰리게 됐다가 장제스와 중국 국민당이 내전 패배로 화교 무역을 통한 김구의 정치자금 조달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또한 한국 내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계획도 무산된다. 보이십니까? 미국이 왜 장개석의 중국 진출을 막았는지, 장개석은 중국 땅만을 한 게 아니라 한반도까지 중국의 영향력에 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막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데 원래 연합국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미국, 소련 사이 안 좋고, 뭐 미국, 드골, 프랑스 사이 안 좋고, 처칠, 드골 사이 안 좋고, 뭐 다 사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포츠담 회담 이런 거 할 때는 장개석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연합국의 대표로 있었으니까 장개석 미국 또 사이 안 좋아. 그냥 독일과 일본이랑 공공의 적을 상대로 싸우기 때문에 그냥 친구한 것뿐이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장개석이야. 그리고 장개석도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좌파. 지금의 우리나라 좌파들이 왜 친중적이냐? 그 뿌리가 상당히 깊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에이 장개석이는 공산당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화교가 비즈니스 할 때 대만하고만 비즈니스하고 중국이랑 비즈니스 아닙니까? 네? 어차피 중국인이에요. 어차피 중국인이라고. 중공하고도 비즈니스하고 대만하고도 비즈니스해요. 지금 보세요. 명동 가면 안 그래요? 그래서 좌파들은 중국하고의 커넥션이 있었고 화교 무역 해가지고 저렇게 연결돼 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다 때려잡은 겁니다. 화교를 때려잡은 이유가 뭐냐? 왜 그랬느냐? 결국 이 화교가 민주 세력이냐 공산주의 세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반도를 공산주의 영향의 중화권으로 집어넣을 것이냐, 자유중국의 영향의 중화권으로 집어넣을 거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쪽을 선택해도 중국의 영향권에 집어넣으려는 전략이거든. 미국에서 좋아하겠어요? 장개석 입장에서도 원래 중국이란 나라가 분할되고 괴롭힘을 당한 거는 서양 세력이에요. 청나라 말기에. 그래서 북경의 52일이라는 영화가 있는 것처럼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일본 등등 여러 나라들이 청나라를 공격했었던 거라고. 일본만 한 게 아니야. 그랬었기 때문에 청나라 말기에 일본이란 중국이란 청나라 땅을 갈기갈기 찢어먹은 것도 서구 열강 플러스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개석이도 초창기에는 당연히 반제국주의, 반서구 열강적인 사람이었지. 나중에 일본이 미국하고 적이 되면서 장개석이 미국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처음부터 친구 아니었잖아요. 따라서 일본이 멸망을 하면서 점점 사라져 갔기 때문에 장개석이는 이참에 이 지역을 완전히 우리 아시아 영향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화민족의 영향권으로 집어넣겠다는 생각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을 친중파로 구워 삶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반도의 정부가 수립되면은 친중 정권을 생기게 하고 그리고서 간접 통치를 하는 목적이 있었지요. 이게 모택통이 됐던 장개석이 됐던 차이점은 없다. 그렇죠? 이런 내용 어디서도 얘기 안 하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내용 어디서도 얘기 안 나오죠. 따라서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에도 친북 인사가 있는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에 당연히 친중 인사가 있는 것이고, 그 우리나라는 왜 친중 인사가 그렇게 많이 생겼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근데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왜? 상해 임시정부 출신 중에는 이승만 정권 때 일한 사람들 있고, 그 이후에도 우파의 이름으로 활동을 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원로 정치인들. 상해 임시정부 출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제자라던가 이런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좌권, 우권, 친중적인 성향이 있었어. 단 그러한 친중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냉전 시대, 즉 1991년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중적 성향은 친북적 성향을 가졌던 좌파들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나 있었지만 91년도 소련이 붕괴되면서부터는 우파들까지도 다 친중화 돼버립니다. 왜? 어차피 교른이 있었어요. 어차피 교른이 있었어. 이는 할아버지가 만주 출신이라며. 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때 친중화 되는 건 당연했다니까. 우리나라는 좌파가 정권을 잡건 우파가 정권을 잡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친중화되기 아주 쉬운 그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1991년 소비에트 붕괴 이후로 지금까지. 근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어때요? 미국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같은 연합국이었던 장개석의 중국 진출을 막습니다. 같은 우방국 국가라도 견제해버리고 방해하고 차단도 했어. 놀랍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지 한국의 대통령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한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자체를 미국에서 보내갖고 대통령을 만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친미파 대통령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에치슨 라인은 그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에치슨 라인은 그어져 있었어요. 결국 그게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침략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관계의 상황 그리고 이러한 역학관계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여기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그러니까 역시 김 박사님 말대로 미국은 이네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는 누가 해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국제관계의 인정이 어디 있어요? 국제관계에서 뭐 형제가 어디 있고 부모 자식이 어디 있어? 같은 편끼리 통수되는 건데. 아니 독일하고 싸울 때 미국이 프랑스랑은 안 싸웠어요? 영국이랑 안 싸우고 소련이랑 안 싸우고 독일이랑 싸우면서 내부적으로 엄청 했어요. 그 작전이 뭐냐면 요거예요. 오퍼레이션 선라이즈. 이 작전이 뭔지 아세요? 완전 통수의 작전이지. 여러분 발키리 작전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독일 내의 군인들이 히틀러를 암살하고 연합국에 항복하는 작전이 발키리 작전이었어요. 영화도 있죠, 발키리. 아이러니하게도 이탈리아는요 연합국에 속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어요. 그랬는데 전쟁 중간에 무솔리니 반대 세력들이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래놓고 이탈리아 군대가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연합국에 소속이 되면서 히틀러를 제거하는데 군대를 파견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작전이 바로 뭐였느냐? 발키리 작전이었어요. 히틀러를 내부적으로 제거를 하고 독일군이 연합국에 항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군대가 소련으로 쳐들어가는 거였어요. 와, 독일도 항복을 하고 그리고서 연합국 소련을 제외한 연합국 독일, 이탈리아가 소련을 침공하는 겁니다. 그게
선라이즈 작전이에요. 이거 음모론 아니에요. 진짜 있는 거야. 봐요, 있잖아. 위키피디아 있잖아. 저 진짜 있었던 작전이에요. 저 작전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뒤통수의 연속이니까 뒤통수의 연속. 그러니까 스탈린이 일본이랑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왜? 언제 연합국이 뒤통수를 때리고서 쳐들어올 수 있는데 일본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 양쪽으로 전선이 갈리면 소련 망하잖아. 사실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 제국도 모르죠? 아마 일본 제국도 뒤통수 쳤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됐었으면. 근데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문구는 없어요. 일본도 미국하고 쇼부를 보고서 소련을 친다라는 거는 없었어. 그러니까 그건 몰라. 하지만 저거는 존재했어요. 근데 그 발키리 작전이 실패하고 히틀러가 안 죽었기 때문에 결국 독일은 뼛속까지 발려서 결국 패전당하고 박살나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 제국주의 개소리 떨지 말라요. 왜? 얘네들끼리도 서로 뒤통수 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래. 쟤네들끼리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맨날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고 우리는 약한데 뭐 제국주의가 우리 이용했어요. 그래 이런 개소리 떨지 말아. 왜? 쟤네들도 그러니까. 따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가 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 이승만 대통령 때도 6.25 전쟁이 났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국이 4% GDP 성장시킬 때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물론 월가 주식 뻥튀기 있었지만은 미국이 무기를 연락에 찍어냈습니다. 지금 저 무기 엄청나게 찍어냈어. 저 어떻게 할 거야 미국? 저 미국이 만들어 저 무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플라스틱 받을 수도 있지. 그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민족이 돼야 된다. 전쟁은 필요하다. 왜? 세계 불황이 왔기 때문에 이 세계 불황을 한 번에 극복하는데 전쟁만큼 좋은 건 없어요. 따라서 전쟁은 필요하다요. 근데 그 전쟁이 우리 땅은 안 된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은 6.25 전쟁 때문에 경제 회복을 한 겁니다. 이 세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가 얘기했던 전쟁 이코노미, 워 이코노미, 전쟁 경제학 얘기했었죠. 를 또 한 번 돌려야 하는 아이러니한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가 한반도가 돼서는 안 되겠지. 남이 나라 전쟁터에서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평화 유지군을 보내고 인도적 차원의 물자 지원을 하고 이러면서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답 아닐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환장을 했지.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 전쟁은 왜? 이 불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는 그 끝물자락에 와 있잖아요. 그 끝자락에. 그래서 일단 한번 싸질러 놓은 똥은 정리하고 가야 돼.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일본 메이지 유신 때 왜 전쟁이 났느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을 때 대정봉환이라 그래서 이미 도쿠가와 막부가 천황에게 정치 권력을 인계했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어. 도쿠가는 힘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혁명군이 도쿠가와 막부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가 큐슈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완전히 전쟁에 불빠져가면서 일본이 완전히 한번 리셋이 돼버린다고. 왜? 남북전쟁 때 남부군이 썼던 무기들을 미국이 정리할 필요가 있었거든. 남북전쟁에서 무기 많이 만들었어요.
재고 처리를 했다고. 그 재고 처리 어디 됐느냐? 메이지 혁명에서 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던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국제적 흐름과 역학관계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전쟁을 어디서 일어나냐고 늘 강조합니까? 남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싸우면은 군인들끼리 싸우고 끝납니다. 미군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싸우고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현대판 아편 전쟁이지. 중국이 개판 5분 전이 되는 시나리오. 그래서 중국이 분열되는 시나리오. 그게 제일 좋다고 보는 거예요. 뭐 좀 더 나간다면 중국이 내전까지 일어난다면 무기 팔아먹으면 되지. 우리도 평화 유지군을 만주에다가 주둔시키고 영원히 철수 안 하면 되지.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일단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들을 보면서 아, 이게 현실이 이런 거구나. 현실이 이런 거구나를 알면서 그러면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그러면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평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떨지 말고 좌파들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같은 조그만 약소국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25 전쟁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2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요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예, 이게 아주 여러 개의 이해관계, 패전 일본의 생존을 위한 전략, 미국의 이해관계, 독일, 소련의 이해관계,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힌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음모론적 관점에서의 6.25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적 성격에서의 전쟁이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 여러분 웬만한 전쟁은요 다 종교적 성격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세요. 뭐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많은 전쟁들도 그래요.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9.11 테러,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등등 많은 전쟁은요 전부 천문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안 보셔서 그렇지. 왜 그러느냐?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옛날 때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란 말이야.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건 쉽게 일으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그 왕들이 불안하니까 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점을 봐서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등을 점을 쳐서 있다 그러면 전쟁했어요. 없다 그러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전쟁의 날짜가 점성술하고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개발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사람을 뽑는다던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냥 그 뭐 대졸자 아니면 미국 유학파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만 보고서 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했다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이게 서양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서양도 똑같아요. 미국의 엘리트들은 점 보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점성학 되게 좋아합니다. 응? 예, 다 해요. 안 하는 놈이 없어. 안 하는, 다 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다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들도 교회 지을 때 점쟁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교회 지어야지 신도들 많이 오는지. 응? 다 그런다니까. 이 세계는 이성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일이라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적 성격에서 6.25를 먼저 보겠는데 6.25 날짜가 일단은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켈트족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그때가 리타라는 날입니다. 절기. 그러니까 8절기로 나눠요. 저렇게 1년을 8등분을 하는 거는 이슬람도 합니다. 그럼 뭐 켈트족이 이슬람이야? 천만에 만만해. 1년의 절기를 8등분을 하는 것은 천문학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 고종이 황제가 대한제국을 건국한 다음에 우리는 독립국이다. 즉 중국으로부터 독립국이라는 걸 선포하고서 원구당을 만들고서 천제를 지내잖아요. 고려시대 이후에 끊겼던 천제를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가 원구단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원구단 자체가 팔각이에요. 그 많은 그 천제단은요 팔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팔각형. 그래서
이 8각이 되는데 이 8각으로 나누는 건 천문하고 관련이 깊어요. 근데 유교가 리타라고 돼서 6월 21일에서 22일, 뭐 6월 25일이라고 해도 돼요. 요때쯤입니다. 요때쯤. 그래서 켈트족들은 이거를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이 세상을 음과 양으로 바라봐요. 어둠의 제왕, 빛의 제왕이라고 해서 보는데 이 리타라는 거는 낮의 길이가 가장 최절정에 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낮이 점점 짧아지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낮의 세계, 낮의 영역을 지배하는 오크왕의 시대가 지나고 밤의 영역을 지배하는 홀리킹이면 뭐야? 성스러운 왕? 하여튼 이 지배하는 세계로 세상이 변환된다라는 분기점 변화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즉 1년 절기에 딱 절반이 지나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절기예요. 지금 아닙니까? 새천년. 네? 드디어 물고기 시대가 끝나고 물병 자리의 시대가 넘어가는 새로운 주기로 딱 진입하는 그 시점. 이건 이제 대주기, 그레이트 사이클에서 그런 거, 이건 소주기, 1년 365일. 마찬가지로 해서 6월 25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져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게 점성학적으로 미국과 소련, 즉 냉전 시대를 나누는 그러한 분수령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철학적 의미를 담아서. 또 유대교의 풍습 있죠. 타무즈라고 합니다. 타무즈라는 축제가 있는데 여기 안 나오구나. 자, 이 타무즈라는 유대 절기가 바로 저 절기에 해당해요. 네. 저 절기에 해당하고 저기 뭐 황금소가 나오죠. 저기 뭘 것 같아요? 뻔하지.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숭배했다? 황금소. 그렇죠? 황금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축제인 타무즈의 축제는 원래 바빌로니아에서 했던 축제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풍습이에요. 고대 바빌로니아. 그래서 고대 바빌로니아의 다무즈라고 했어요. 뭐 발음 비슷해요. 다무즈나 타무즈나. 예, 그 축제를 유태인들이 받아서 지금 유대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조차도 그 이전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런 데서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황금소입니다. 황금소, 골든 칼프.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이제 그런 노래가 생각나죠.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로,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의식이, 흐름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보다 보면 황금소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황금소? 황금소가 뭘까요? 황금소는 실버 게이트입니다. 자, 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건 천동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할 때 태양과 지구와 황도 12궁의 별자리가 일직선이 돼서 12번 나타납니다. 이게 황도 12궁.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이 우주에 떠 있는 별들과 이렇게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그 태양이 지나는 길, 즉 황도에는 12개의 별자리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태양은 한 달에 약 1개의 별자리를 지나요. 한 달에 하나씩. 그래서 12개의 별자리를 들어서 1년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황소 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죠. 이 황소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저기 제가 지금 태양을 4개를 찍어놨죠. 우주에는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새 시대에 들어간다. 새 시대에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새 시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게이트, 즉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매트릭스 영화 2탄 리로드인가? 거기에 보면 문이 쫙 나오죠. 그래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다른 세계가 열리고 막 하죠. 그 원리가 바로 저 고대 헤르메스 아니면 점성학적 철학이 기반이 돼서 그 영화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다음 세계로 우리가 차원 이동을 한다라고 믿었어요.
이거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인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 365개의 문이 존재하는 거지만 그건 이제 소문, 조금 더 큰 대문으로는 12개의 대문이 존재하고 더 큰 문으로는 4개의 문이 존재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결정하게 되는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문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인데 그 문 중에 저기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 그 주변에 이렇게 V자 모양 그리고 그 옆에 로마로 숫자 2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사이에 있는 태양 그 바깥에 영어로는 타우루스라 써 있습니다. 저게 황소 자리예요. 황소 자리인데 저기가 실버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황소 자리는 밤하늘의 은하수가 아니죠. 그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면 황도 12궁 중에 어두운 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반대편 황소 자리의 반대편 요 밑에 있죠? 7시 방향 거기가 스콜피움 즉 전갈자리입니다. 저게 황금문 골드게이트예요. 그래서 저 전갈자리는 은하수랑 겹쳐서 보입니다. 가깝게 있어서. 그래서 환한 지역에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머지 그 다음에 물병 사자 자리가 저렇게 있어요. 있는데 요 별자리를 지구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컨셉을 가지고 만든 예술 작품이 예수의 마지막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 고행이에요. 뼈다귀한 십자가. 저거 예술 작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거뿐만 아니라 로마의 판테온 신전에 가도 십자가를 예수가 없는데 십자가를 삐딱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삐딱하게. 네, 그냥 이게 들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삐딱하게 해놨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저 절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개의 문, 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문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해서 저렇게 해놨습니다. 네. 또 이거 얘기하면 또 무지장 맞죠? 근데 오늘은 그거 얘기한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우리 동양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씨 케레이족들이 그 십자가 모양을 까마귀로 쓴댔잖아요. 그건 태양 속의 새를 상징한다 동시에 바로 우주를 덮고 있다는 커다란 하늘새를 상징하는 저 십자가를 상징하게 돼요. 우주에 있다는 거대한 저 새가 저겁니다. 정체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북극서. 왜냐면 은하수와 황도가 지나가는 요렇게 생긴 요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데 그 가운데 거대한 십자가가 존재하거든. 우주에. 즉 생명을 새에 싣고 내려와서 지상의 인간에게 인간의 영혼을 부여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벽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새를 타고 사람이 내려온 신선에 대한 그림 많죠. 근데 저거를 인격신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대 그리스라든가 유럽 신화에 보면 그 펠리카나가 이렇게 된 데에 아이를 싣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가정에다가 이렇게 애를 주고 간다 있죠. 다 그게 저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별자리를 의인화시킨 이야기입니다. 의인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황소자리 타우루스예요. 타무즈가 타우루스랑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